2020 한국경제 신춘문예 시 당선작 릴케의 전집 김건홍. 그 집의 천장은 낮았다. 천장이 높으면 무언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그 집에 사는 목수는 키가 작았다. 그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목수보다 키가 큰 목수의 연인은 붉은 노끈으로 묶인 릴케 천집을 양손에 들고 목수를 찾아갔다.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커다란 관이 되어버렸다고 목수는 자신을 찾아온 연인에게 말했다. 천장에 머리가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연인은 대답했다.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 마을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 목수는 연인이 가져온 책더미를 밟고 올라서 연인과 키스를 했다. 목수의 입에서 고무나무 냄새가 났다. 릴케의 전집 김건홍 시인의 시입니다. 에베레스트가 높은 것은 히말라야 위에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뉴턴이 말했죠. 그 뉴턴이 자기가 좀 더 멀리 보았다면 자기는 거인의 그 방법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이다 라고 해요. 난장이는 원래 키가 작죠. 근데 난장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으면 거인보다 더 크죠.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선 릴케의 전집 이 시를 보면 릴케는 그 시에서 하나의 거인입니다. 이게 거인이, 전집은 거인의 언어가 다 들어있는 어떤 시이죠. 많은 시인들이 답습하는 그런 시의 학습서이기도 하고요. 1년에서 보시면 그 집의 천장은 낮았다. 그 집, 목수가 사는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수의 세계죠. 목수의 세계관 또는 세계, 그 천장이 낮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수가 난장이니까요. 목수가 난장이어서 천장도 낮죠. 그 집의 세계도 낮고, 왜냐하면 난장인 목수에게 그 집은 맞추어서 지어졌기 때문이겠죠. 천장이 높으면 무언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천장이 목수가 계속 난장이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면, 아직 키가 작은 사람, 난장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거인의 어깨 위에서 올라선 난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난장이라고 했는데, 그냥 목수는 키 작은 사람, 난장이 정도로 작은 사람인데,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장이 높으면 거인의 어깨 위에도 올라설 수 있을 텐데, 천장이 낮으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세계관을 좀 높여야 되고, 그 집에 사는 목수는 키가 작았다. 그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라고 해요. 그 집에 사는 목수라고 하죠. 목수는 뭐죠? 뭔가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재료가 있으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죠. 주로 예술가, 시인, 조각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목수가 키가 작다라고 해요. 여기서는 릴케가 제시된 걸로 봐서 목수는 시인이겠죠. 시인. 그러니까 아직 큰 시를 릴케라는 거인에 비하면 난장이에 불과한 어떤 시인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여기서 그는 난장이 시인이죠. 그렇죠? 난장이 목수이고,
그런데 연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연인이 아직 오지 않은 연인인데 그 연인을 위해서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라고 해요. 근데 전체적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연인은 어떤 그 시적 발상, 뭐라 그럴까요? 시적 착상, 발상. 흔히 그 뮤즈라고 하죠. 시의 뮤즈 또는 뭐 심화라고도 하고 또 뭐 시적 영감, 이게 딱 좋을 것 같네요. 시적 영감이 떠오르면 그 시를 짓기 위해서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이 말은 뭐 그동안 많은 시인들이죠. 많은 시인들의 언어를 다듬어 보고 또 대가들의 언어를 답습해 보고 그랬었다라는 말로 보여요. 여기서 죽은 나무는 시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장들을 말하겠죠. 과거에 세상을 떠난 거장들의 시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언어들로 마름질을 했대요. 자기 어떤 시적 영감에 맞게끔 자르고 또 맞추고 끼워보고 여러 가지 했다는 거죠. 마름질이라는 게 뭐 재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는 것을 마름질이라고 합니다. 목수보다 키가 큰 목수의 연인은 붉은 노끈으로 묶인 릴케 전집을 양손에 들고 목수를 찾아갔다라고 해요. 목수보다 키가 큰 목수의 연인이라고 하는데, 목수의 연인은 어떤 시적 영감이라고 본다면 목수보다 키가 커요. 그러면 아직 키가 작은 난장이 목수는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난장이 목수가 감당하기가 좀 버거운 그런 어떤 시적 발상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릴케처럼 어떤 좋은 시로 자신을 써달라고, 완성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시적 발상이 어떤 릴케처럼 좋은 시로 자신을 완성해달라고 목수를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릴케 전집은 릴케 그와 같이 자신을 완성시켜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커다란 관이 되어버렸다고 목수는 자신을 찾아온 연인에게 말했다. 이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겠네요. 책장은 책을 가지런히 딱딱 꽂아 놓을 수 있는 어떤 틀이죠.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잘 들어맞는 어떤 그림의 액자의 그림이 잘 어울리듯이 책장에 책이 잘 어울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시의 형식은 어떤 시는 시의 형식은 시에 잘 어울려야겠죠. 시가 하나의 액자의 틀이라면 시는 그림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그림이 액자의 틀에 잘 어울리듯이 시도 그 형식의 틀에 잘 어울려야겠죠. 그래서 그런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관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관은 죽은 것들이 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에 대한 구상이죠. 구상. 생각들을 잘 짜맞춰 봐요. 왜냐하면 좋은 시적 영감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근데 구상을 했는데 그 시적 구상이 다 죽은 언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이요. 그러니까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액자처럼, 액자의 틀처럼 시적 형식이 엉터리가 되어버렸다. 시적 구상이 엉터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이 되었다는 것은 시로 본다면 죽은 시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적 형상 또는 뭐 시적 구상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천장에 머리가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연인은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천장에 머리가 닿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천장에 머리가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연인은 대답했다. 연인은 시적 영감인데 그 시적 영감이 워낙 커요. 그래서 천장에 닿을지도 모르겠다. 즉 어떤 그 정도의 형식 가지고는
그런 시적 영감을 시로 완성할 수 없겠다라는 말로도 보이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장이가 거인의 위에 어깨에 올라서려면 천장의 높이가 좀 높아야겠죠. 그래야 뭐랄까요,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테니까. 난장이가 왜냐하면 지금 연인이 찾아온 거는 그 릴케 전집을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릴케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시를 쓰려면 천장이 높아야 되는데 너무 낮으면 그 시적 영감을 담기에는 많이 부족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 마을의 무덤들이 붙어버렸네.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 이렇게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 마을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 하늘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천정이라고 하죠. 천장 말고요, 천정.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어떤 그 해가 이렇게 가장 높은 하늘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는 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절정. 그러니까 어떤 시인의 정신 세계가 시적 영광과 함께 절정에 이르러 있으면 그 마을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시적 착상, 발상, 영감, 작업 이런 것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을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을은 시인들의 세계잖아요. 그 시인들의 세계에서 무덤들, 이미 세상을 떠난 거장들의 무덤이겠죠. 그 거장들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장들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의 말은 자기가 거장들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났다는 말로 보여요. 거장들의 언어, 거장들이 쓰던 언어나 답습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자기가 답습했던 거장들의 언어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참 멋진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목수는 연인이 가져온 책더미를 밟고 올라서 연인과 키스를 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 책더미는 누구의 책더미예요? 릴케의 책더미죠. 릴케의 책더미. 그걸 밟고 올라섰대요. 그러니까 드디어 난장이 시인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거죠. 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연인과 키스를 했다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시적 영감이 워낙 키가 커요. 그래서 릴케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니까 연인과 그 시적 영감의 키가 비슷해져서 어떤 그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완성됐다기보다는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가 써지는 거죠. 하나의 시가 완성되고 작품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다고 해서 거인을 이긴 건 아니죠. 거인이 난장이를 높여준 것이지 난장이가 거인을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릴케라는 어떤 거인 덕분에 어떤 릴케와는 다른 어떤 릴케를 초월한 다른 시를 쓸 수 있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릴케가 없었으면 릴케를 능가할 시를 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릴케를 능가할 시를 쓰려면 릴케가 있어야 되죠. 릴케라는 거인이, 그러니까 위대한 시를 쓰기 위해서는 위대한 거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거인 어깨 위에 올라서야 위대한 시를 쓸 수 있겠죠.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똑똑한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이다 할지라도
그 전에 다른 물리학자와 수학자라는 그런 거인들이 없었으면 아인슈타인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뉴턴은 자기가 좀 더 멀리 봤다면 그것은 자기가 거인 어깨 위에 서는 어떤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든 뉴턴이든 릴케든 다들 거인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장이었던 거죠. 다 난장에 불과해요. 아무리 위대한 어떤 거장들도 그 사람 한 사람만 놓고 보면 난장에 불과한데 다들 왜 거장이 돼요? 왜 거인이 되죠?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서 있으니까 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수의 입에서 고무 냄새가 났다. 이제 마무리죠. 목수 입에서 고무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 입에서 무슨 좋은 냄새가 날 리는 없겠죠. 일단 고무 냄새가 그렇게 유쾌한 냄새는 아니잖아요. 고무나무 냄새라고 하네요. 고무나무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냄새가 있나요? 제가 고무나무 많이 가까이 둬봤는데 냄새를 맡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고무라는 인상에서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죠. 근데 목수 입에서 그런 냄새가 났다고 해요. 저라면 아무래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목수 입에서 단내가 났다. 열심히 일해서 죽기 살기 일하면은 입안에서 단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쓰느라고 애를 많이 쓴 어떤 그런 냄새,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릴케의 전집 김건홍 시인의 시에 대해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